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특정한 x값에 대한 확률 자체를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요 CDF라고 하는 누적 확률값을 가지고 정의를 하자. 그래서 누적 확률에 해당하는 CDF라는 함수를 정의한 것을 미분해서 얻어지는 density를 물리적으로 정의해서 이제 확률 대신에 쓰자라는 게 지난 시간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PDF를 정의하면 이제 density 함수로부터 우리가 역으로 특정한 어떤 CDF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이 CDF라는 게, 그러니까 PDF라는 게 CDF를 미분한 거고, 요 녀석은 계속 non-decreasing 함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 fx라고 하는 density 함수가, 그러니까 뭐 1보다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적어도 양수에 해당하는 non negative에 해당하는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density 함수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하면 그게 이제 1이 된다. 사실 확률 같은 경우도 디스크리트인 경우도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무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 xi라고 하는 무한계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이거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확률 값들은 density는 아니니까 대신에 각각의 확률 값은 또 사실 뭐 0이라고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의미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0과 1 사이의 값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확률의 합이 1인 경우, 이게 어떤 PXI라고 하는 특정한 값들이 있었을 때 이런 녀석들이 이제 확률처럼 정의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의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근데 그 함수가 PDF라고 하는 어떤 조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PDF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임의로 예를 들어서 어떤 모르는 W1, W2 디스크리트하게 만약에 이렇게 n이든 무한대든 이 W1, W2 이런 어떤 웨이트가 있다. 이런 웨이트가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의하게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웨이트를 다 더해서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것들의 합이 1이 되고, 각각의 웨이트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웨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함수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럼 우리가 어떤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정의할 수 있더라. 그 함수 자체를. 이런 것들이 이제 PDF나 probability가 되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고,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3장에 대한 내용을 해봅시다.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이 확률 변수의 모멘트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산술 평균, 이 산술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유출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x1, x2 뭐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n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평균, 에버리지를 구하라. 우리가 그거를 이제 x 이렇게 뭐 바라고 얘기를 하면, 평균을 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각각의
해당되는 녀석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들을 해당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쉽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기에 각각의 x1, x2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W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프리퀀시라는 게 이제 x1이 몇 번 나오고 x2는 몇 번 나오고 이제 빈도수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x1이라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W1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x2라는 데이터는 W2만큼 나오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해당되는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그 기수들에 대응하는 데이터에 대응하는 빈도수를 곱하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마 평균값을 구할 거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는 방식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균들을 구하는데 이 W1부터 WN까지의 총합 또는 이제 대문자 N이라고 하는 전체 개수는 뭘 나타내느냐? 어떤 X1, X2, XN이라는 데이터들이 몇 번 발생하는지 총 횟수예요. 그러니까 마치 샘플 스페이스의 총 개수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W1, W2 이런 웨이트들이라고 W라고 썼던 빈도수는 뭐가 되느냐? 이런 녀석들은 이제 개별적인 X1이든 X2든 XN이든지 간에 이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일종의 이벤트의 개수예요.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W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요 각각 여기 전체가 이제 분모가 NS니까 각각을 다 이렇게 뭐 NS분의 W1에 대한 웨이트 두 번째 이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돼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특정한 경우, 특정한 데이터가 발생하는 횟수니까 뭐 분자는 WI라고 쓰면 되고 분모는 이런 모든 WI를 다 더한 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일종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XI의 확률이라고 정의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치 총 빈도수에 대해서 특정한 데이터가 몇 번 나오는지 해당하는 빈도수를 확률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확률의 평균값,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평균 또는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기호는 이제 x라고 하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연산이고 한마디로 평균을 구하는 건데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저 이제 p xi라는 거로 x바를 우리가 이제 대체를 해주면 다 뭐가 되냐면 특정한 xi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 xi에 대응하는 이 확률값 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걸 더해주면 평균이 되죠. 그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에버리지를 내듯이 그럼 이거를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리트일 때는 각각의 확률값이 존재하는데 컨티뉴어스 때는 각각의 확률값을 정의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x라는 각각의 값에다가 우리가 덴서티를 곱하는데 덴서티는 확률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작은 델타 x라는 구간을 잡아서 x 근처에 아주 작은 요 막대 같은 모양의 영역에 해당하는 확률을 정의해줘요. 이거는 단위 길이당 확률이 얼마이냐의 덴서티니까 거기다가 아주 작은 길이를 곱하면 요 작은 어떤 요 폭을 갖는
기다란 뭐 이렇게 막대 부분에 발생 가능한 확률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 주변에 발생 가능한 확률, 아주 0에 가까운 확률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은 x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즉 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평균이랑 같아지겠구나. 그래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랑 이 디스크리트랑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확률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렇게 덴서티하고 아주 작은 구간 dx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보통 적분 변수라고 표시하는 이 작은 구간, 여기에 같이 곱해져서 하나의 작은 영역의 확률이 되는 거다. 이렇게 fx가 있으면 어떤 x라는 특정한 녀석의 주변에 아주 작은 이런 이제 사각형 영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률이 되는데, 그 확률이 이제 바로 이 dx를 0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x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제 작은, 거의 0에 가깝지만 그런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0에 가까운 확률들, 그 x값, 그것들을 무한계를 다 쭉 더하면, 즉 적분하면 그게 바로 expectation이라고 얘기하는 평균값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자,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어떤 뭐 에너지라든가 에러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분산이라는 걸 또 다시 정의한 다음에 한번 이제 짚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이제 평균 구하는 걸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그젠플 3.3은 독특한 형태의 확률 값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고 랜덤 베리어블을 대문자 K로 썼습니다. 근데 이 K라는 녀석이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그리고 이 K라는 값은 0부터 시작하는 인티저. 그래서 무한히 계속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K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0부터 1, 2, 3, 4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발생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 녀석의 확률 값이 저렇게 이제 뭐 팩토리얼이랑 뭐 람다의 K 승이랑 이제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모양을 갖는 확률을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때 쓰이느냐? 이제 뭐 첫 시간에 뭐 은행이라든가 뭐 우체국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자, 은행이나 이제 우체국의 특정한 직원 앞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죠? 한 명, 두 명, 세 명.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뱅크나 뭐 우체국 같은 것들은 하나 이그젠플인데,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해 준다면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뭘 나타내는 거냐? 이벤트가 몇 번 발생했는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횟수, 그 횟수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정의해 주는 거다. 근데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어서 이 타임 인터벌이라고 하는 구간 동안에 이벤트가 몇 번이나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정의해요. 아무래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1분 또는 1시간 특정한 단위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나오는,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정의하거나 또는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기억해 줄 만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그젬플을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이제 생각하면 뭐 이제 은행 직원한테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와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오는 것 자체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이 창구 직원한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지 그 횟수를 이제 세면 그 확률이 나오겠죠. 그죠? 뭐 10명이 올지도 모르고 20명이 올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확률을 재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이제 몇 명이 들어오는지는 매번 바뀌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들어올 확률이 뭐 한 70%, 80% 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10명 이상 오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설계할 때 창구 직원이 근데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1시간에 5명이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기다릴 일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확률이 높은 거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창구 직원의 수를 늘린다던가 뭐 이제 그런 확률적인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근간으로 한다. 이런 이제 서비스 시스템 말고도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뭐 어떤 데이터 서버 같은 것들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 패킷 같은 것을 이제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나가 이벤트예요. 아니면은 어떤 서버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해주는 라우터나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 패킷들이 들어왔다가 뭐 넘어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일종의 이제 이벤트인 거죠. 그럼 어떤 서버가 시간당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 패킷이나 억세스가 오게 되면 처리할 수 없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스템은 뭐 한 90% 정도까지는 1시간 동안에 뭐 1만 회선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라든가 뭔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처리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이제 언제나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뭐 한 명당 서버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 불필요하니까 서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는 경우 그럴 일은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입장에서 해보니까 뭐 거의 한 갑자기 몰리는 어느 정도 이상 몰리는 일은 한 5%도 안 된다. 그럼 이제 한 5%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잠시 이제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러는 거고 95%까지는 이제 일정 수준으로 동작이 되게끔 하고 그런 확률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일종의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계할 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근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잘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확률 분포는 저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저 람다라는 값이 무엇인지 K는 랜덤 베리어블 값이니까 1, 2, 3, 4 이렇게 변하는 거고 람다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주어진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람다라는 값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일단 저 확률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K라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값을 구해보자. 그럼 이제 이 평균 값은 디스크리트니까 지금 0부터 무한대로 가고 K라는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확률을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테일러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함수를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다항식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테일러 시리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즈라는 거 어떤 이제 수열의 합인데,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0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0부터 시작해서 0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2번 미분한 것, 이렇게 무한대 차수로 계속 늘리는 거를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했으면 뭐 똑같이 K로 쓰면 0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F를 K번 미분한 것에다가 요 0이라는 값을 대입하고 분모는 K 팩토리얼이고 여기 분자에는 X의 K. 이거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특정한 A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쉬프트된 버전으로 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F를 K번 미분한 거에 0 대신에 A를 대입하고 X-A의 K 승하고 그 다음에 K 팩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식, 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그런 녀석들은 전부 다 당연히 테일러식의 2차, 3차항으로 다 표현이 될 거고, 이제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것들은 이제 차수가 무한대로 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수를 넘어가니까 무한대로 해서 뭐 초월함수라는 말도 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테일러 시리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 이거는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그냥 한 번도 미분하지 않고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그래서 해보면 먼저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연산을 하기가 쉽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거를 해보면 이제 식은 이렇게 됐으니까 요 K가 이제 눈에 걸리죠, 그죠? 여기 K 팩토리얼하고 그래서 K 팩토리얼을 어쨌든 K가 0부터나 1부터나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0인 거 빼면 그 다음에 K를 서로 분자 분모 있는 거 하나씩 빼주면 분모가 이제 K 마이너스 팩토리얼이 될 거고 람다의 K 승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람다의 K 승하고 K 마이너스 팩토리얼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조작을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이 람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승은 K에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K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이 녀석의 모양이 뭐랑 같으냐? 0 팩토리얼 분의 람다 0승 그 다음에 2가 되면 1 팩토리얼의 람다 1승 K가 3이면 2 팩토리얼의 람다 제곱. 그러니까 저 왼쪽에 그냥 아니면 지수함수의 모양이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K가 1부터지만 결과적으로는 0부터 그냥 무한대로 쭉 이런 모양이랑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뭐 람다 승 이런 모양이니까
요거랑 약분이 돼서 서로 상쇄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그냥 람다가 돼요. 그러니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 나와 있는 저 확률식의 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번 발생하는지에 해당하는 그 평균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뭐 우체국이나 아니면 인터넷 서버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톨게이트나 이렇게 이제 뭔가가 하나씩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번 들어오는지를 이제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가정을 해요. 그럼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하고 그럼 우리가 한 95% 정도 확률은 어느 정도까지만 되겠다. 그걸 세야 되는데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람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뭐 은행이라고 치면 이제 은행에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시간 동안 이제 한번 재봐요. 뭐 한 달 동안 재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시간별로 그래서 1시간 단위로 한 달 정도 측정을 해봤더니 그냥 시간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 얼마다. 그 람다를 구해주면 그러면 우리 은행은 이제 이런 람다 구해진 그 경험적으로 구한 람다 값을 가지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대충 모델링이 되고 그러면서 이 확률 값이 K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이거나 20이거나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이제 한 5% 이내가 되도록 모델링을 해서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25명 정도가 들어올 확률이 한 5%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 올 확률은 상당히 적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당 25명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을 설계하고 그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는 5%의 확률도 안 되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델링을 하는 게 이런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하나를 잘 기억해주고 자, 그러면 4.7절은 우리가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그젠플 3.4는 이번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똑같이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있네요. 그죠? 일단 0보다 큰 값일 거고 이제 이 녀석은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x는 0보다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점점 x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x 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낮은 이제 그런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갖는데 지수함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수 분포. 그 지구과학 같은 데나 물리에서 반감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질량이 2분의 1씩 줄어드는 것. 그 반감기의 개념이 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반감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지수의 밑이 자연 로그의 밑이 아니라 아마 2나 2분의 1이라고 쓰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반감기에 해당하는 시간 개념이 여기 이제 평균값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럼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주로 뭐랑 관련이 있느냐? 어떤 시스템의 뭐 라이프 타임 같은 거랑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어떤 시스템이 딱 이제 어떤 시점부터 시작이 됐어요. 동작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까지 잘
동작하게 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장나지 않고 요 시간 특정한 시점에서도 동작하게 될 확률, 그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라이프 타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라이프 타임들이 주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왠지 그럴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떨어지느냐? 우리가 모델링을 주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모양으로 해준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딱 설계하면 이 시스템이 한 95% 정도의 그야말로 릴라이어빌리티를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생존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죠. 원전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쨌든 이런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똑같이 평균값을 구해보자. 그럼 평균값은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x에다가 pdf를 곱하고 그걸 적분하면 된다. 근데 지금 주어진 구간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 가능한 모든 구간. 그리고 이것을 다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이제 람다라는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분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적분을 그냥 하면 됩니다. 람다분의 1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값이 람다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저 디스트리뷰션 펑션, 덴서티 펑션에 보면 람다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도 평균과 관련된 저 파라미터가 저 함수식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금처럼 아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도 그렇고 이런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서 뭔가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는데, 그 확률 변수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그런 형태인지 또는 저런 라이프 타임처럼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타입인지 그거를 먼저 정의해 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랜덤 베리어블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그젬플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면 뭐 익스포넨셜,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는 횟수라면 포화송,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한 그런 확률 분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그걸 두 가지나 배웠죠, 그죠? 지난 시간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까지 얘기하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유니폼, 이제 특정한 디스트리뷰션들이 있으면 그 디스트리뷰션에 맞는 이제 이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랜덤한 녀석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규정하는 건 무엇이냐?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확률값을 다 구하거나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는 CDF나 PDF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랜덤한 현상들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화송이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뭘만 하면 됩니까? 아까 말한 요 평균과 관련된 요 람다라는 파라미터만 알면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몇 퍼센트의 확률이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모든 확률적인 문제를 다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특정한 확률 모델을 전제로 해서 구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파라미트릭 probability density 이렇게 뭐 예측 또는 추정 estim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랜덤한 현상들이 어떤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확률 분포가 정해지는 거고, 파라미터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특정한 확률 분포를 정의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이제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뭐 챕터 3나 챕터 4에서 배울 거고,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텀 프로젝트나 숙제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게 될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자, 뭐 적분하는 법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디스크리트고 하나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평균 구하는 걸 했고, 그럼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평균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야말로 모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의해 봅시다. 이제 모멘트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뭐 이제 n차 모멘트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는 이제 기호는 이렇게 써줘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n차면 n승 해줘요. n제곱 해주고 n제곱한 녀석의 평균값을 구하겠다. 근데 이 녀석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랜덤한 익스퍼리먼트의 아웃컴에 대응하는 하나하나의 확률값을 갖죠. 그죠? 그러니까 그 x라는 녀석에 대한 확률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확률 분포를 x의 n승은 어떻게 되느냐? x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라는 값들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1, 2, 3, 4, 5, 6이라는 값을 제곱해봐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얘네들이 나올 확률도 1, 2, 3, 4, 5, 6. x라는 녀석이 나올 확률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x의 n승에 대한 확률 분포도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xi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n승해 주는데 그 확률값 자체는 여전히 xi랑 똑같다. x1이 나올 확률이나 x1의 n승이 나올 확률이나 x1에 대응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컨티뉴어스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x를 n승해서 그거를 pdf랑 곱한 다음에 적분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모멘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특별히 n이 1이 되면 우리가 아까 익스펙테이션, 뭐 이렇게 민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익스펙테이션 x라고도 쓰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멘트 중에서도 센트럴 모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센트럴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모멘트는 어쨌든 평균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무게중심 같은 것, 그게 모멘트예요. 근데 이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센트럴 모멘트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뮤라고 하는 익스펙테이션 값, 평균 값을 각각을 빼고 그것들을 내가 n제곱 해가지고 평균 내는 것. 이거 우리가 센트럴 모멘트라고 정의한다. 그럼 방법은 x나 이 뮤라는 건 어쨌든 일단 구해놓은 평균이니까, 평균값 하나의 컨스턴트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x-뮤의 n승이나 x나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은 확률은 똑같다. 그래서 디스크리트랑 컨티뉴어스랑 다 똑같이 비교해보면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고, 컨티뉴어스인 경우도 x란 녀석에다가 뮤를 뺀 거에 n승을 해주고 거기에 덴서티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된다. 되게 간단하죠? 정의 자체가.
자, 저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저 센트럴 모멘트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n이 1인 경우를 봅시다. n이 1이라는 얘기는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 둘 다 똑같으니까 컨티뉴스나 디스크리트나 그냥 컨티뉴스한 거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이제 보면 x 곱하기 이런 텀이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 뮤는 어떻게 돼요? 뮤는 상수값이니까 적분 변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뮤를 앞으로 빼주고 각각의 두 개의 항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지만 그거는 뮤를 이렇게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평균값이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뮤에다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덴서티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1이 돼야 되고, 그 소리가 0이 된다. 그러니까 각 x라는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랜덤 베리어블 x 값에 대해서 평균을 뺀 것, 그거의 평균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센트럴이 이 막 이렇게 존재 가능한 이 확률 변수 값들이 쭉 있는데 평균값이 있어요.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의 이 차이값, 그러니까 어떤 땐 크고 어떤 땐 작을 텐데 그 디퍼런스 값들을 다 또 구한 다음에 평균 내보면 그 평균 이제 그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뮤라고 하는 녀석은 랜덤 베리어블하고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0이 되게 해주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하게 발생하는 이 랜덤 베리어블 값들이 쭉 분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릅시다. 하나를 딱 골라요. 뭐가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제일 안정적인 게 무엇이냐? 평균을 고르라는 거예요. 평균을 고르게 되면 그 평균값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에너지 에러 함수 측면에서 가장 제일 미니멈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준 거예요. 그냥 민이 아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센트럴 모멘트에 대해서 n이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n이 2가 될 때는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값이라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아까 뮤처럼 시그마 x의 제곱으로 써주고 베리언스가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참고로 잘 보면 평균값인데 그냥 x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x를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곱한 녀석의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0 이상인데 분산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다는 얘기는 발생할 수 있는 숫자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랜덤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만 100%의 확률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일 때만 0이 돼요. 그럼 베리언스가 작으면 어떤 의미인지도 압니까? 여러분들 뭐 정규 분포는 베리언스가 작다 그러면 특정한 아주 좁은 구간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뭔가를 생산 제너레이션에서 값이 얼마이다 뽑아낼 때 주로 어떻게 되느냐? 이 평균값 근처에서 아주 가까운 값이 나와요. 이런 데서도 나오긴 할 텐데 어쩌다가 베리언스가 작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이기 때문에 평균 근처의 값만 취하면 아주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베리언스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더 크게 해볼까요?
가장 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거의 유니폼한 건데 이렇게 베리언스가 커버리면 어디든지 나올 가능성이 비슷하니까 굳이 평균이 여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고르든 여기를 고르든 이 편차가 워낙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크면 예측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신호가 베리언스가 크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찾아내거나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베리언스가 데이터가 얼마나 분포해 있느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책에는 이런 말이 더 있는데 자,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를 가지고 지원 x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x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형태의 값, 함수 값이에요. 또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또 함수 g2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이라고 해도 좋고 뭐 sin x라고 해도 좋고 x를 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값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g1, g2 뭐 이렇게 임의 함수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때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expectation이라는 걸 해보자. 거기에 실수 a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면 특정한 값인 거고 x나 y 대문자로 쓰면 랜덤 베리어블인 거고 그래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g1x, g2x라는 또 두 개의 값을 만들어내는데 그 녀석들 앞에 a하고 b라는 이제 실수값을 곱해서 상수값을 곱해서 expectation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 건 이거 전체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x라는 녀석에 의해서 g1과 g2가 만들어지니까 g1이라는 값이나 g2라는 값이나 또는 그것들의 합 자체는 x라는 녀석의 확률 변수에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냥 컨티뉴어스 케이스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변수의 평균값을 구하는 건데 저런 형태의 변수는 이렇게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에 대한 과정을 아니까 이걸 해보면 어떻게 끝까지 나오느냐 a에 이런 텀이 하나 있고 b에 또 이런 텀이 하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를 각각 뭐 곱하든 해가지고 더하기로 풀어져 있는 것들을 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익스펙테이션 기호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있지만 거기에 A B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으로 풀었을 수 있다.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저 기호는 이렇게 되면 이 익스펙테이션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평균값을 구하는 익스펙테이션 연산은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니어가 뭡니까? 선형? 선형이라는 게 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1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배웠을 때 얘기고, 미분이라든가 익스펙테이션도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리니어티라는 말, 선형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연산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학적 원리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는 호모지니어티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함수라고 생각하면 함수의 fx라고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 그 x값에 a라는 실수를 곱한 이 스칼라 값을 곱한 다음에 그걸 함수에 대입해 줘요. 그렇게 하나, 먼저 fx를 구하고 전체의 스칼라를 곱하나 똑같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함수로 치면 1차 직선인데 아무 직선이나 되는 게 아니라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만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1학기 때 선형대에서 배웠을 텐데, 리니어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함수 또는 그 벡터 공간은 반드시 오리진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리니어리티라는 말을 써요. 직선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슈퍼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슈퍼포지션은 뭐냐면 두 개의 변수가 있어서 x1이라는 변수와 x2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함수의 결과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거나 그 결과는 변함이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우리가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니어인지를 증명하시오, 뭐 보이시오 이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야 되고, 그것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이그젠플이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이그젠플 중에 하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꼴.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은 리니어하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 중에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해서, 평면이라고 해서, 판판하다고 해서 리니어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함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의 연산 과정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 또는 적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니어하다.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행렬, 뭐 AX는 B를 만드는 이런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트랜스폼하는 형태들, 그러니까 행렬의 곱이라고 할까요? 행렬로 하는 행렬 변환이라고 합시다. 근데 행렬 변환도 아무 행렬 변환이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하는 행렬 변환. 그럴 때 x1, x2 두 개를 먼저 더하고 a를 곱하나, 각각을 곱하고 더하나, 또는 뭐 실수배를 하나 다 똑같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리니어이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했네요. 그죠?
확률에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과정. 어차피 얘는 확률값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리니어 또는 리니어리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연산작용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문제가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 쉬워지죠. 그러니까 왜 쉬워지냐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ax 더하기 b처럼 이렇게 직선의 함수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만드는데 a 곱하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b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고 그 녀석을 다시 직선의 방정식처럼 다른 형태로 변환하고, 이제 이런 형태는 나중에 우리가 뭐 챕터 5나 6장에서 보면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ax 더하기 b로 주어져서 만들어지는 랜덤 베리어블하고 그냥 순수한 x하고는 상관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상관성의 문제는 나중에 정의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이거는 리니어리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상수값은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그 자체니까 이렇게. 굳이 b라는 값에 익스펙테이션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하나의 컨스턴트고 이것만 적분하면 1이 되니까 컨스턴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익스펙테이션일 때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다. 자, 저런 이제 간단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럼 분산도 한번 정의를 다시 해봅시다. 분산은 우리가 뭐 이렇게 2차 센트럴 모멘트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기호 안에 이 식을 먼저 전개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의 리니어리티를 이용을 해주면,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뮤의 익스펙테이션 x, 그 다음 여기는 뮤제곱은 그냥 뮤제곱. 근데 어쨌든 여기 뮤제곱이 뮤니까 뮤제곱끼리 빼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분산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제곱에 대한 2차 모멘트에서, 그러니까 제곱에 대한 평균 2차 모멘트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도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어차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다 더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총 개수로 나눠줄 텐데,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일단 평균을 구해놓고 다시 x-뮤를 다 다시 한번 또 더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프를 2번 돌려야 되지만 이런 연산으로 해주게 되면 x에 대한 평균과 x제곱에 대한 평균을 루프 안에서 한 번씩 해주고 마지막에 n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거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같은 때도 이렇게 구현을 많이 해주겠다. 자, 그럼 뭐 간단한 것들은 다 빼고 다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갖는 디스트리뷰션을 여러분들이
굳이 시험 보거나 할 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구하게끔 하겠지만 이런 걸 굳이 뭐 외우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 문제에서 줄 테니까. 공부해 보면 다 외워지겠지만. 자, 아까 평균값은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제 분산을 구해 봅시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곱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0부터 무한대 k의 제곱 k 팩토리얼 이런 식의 모양이다. 그럼 이제 앞에서처럼 평균 구했을 때처럼 여기 k제곱이랑 k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없애봅시다. 그러면 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를 앞으로 빼주고 k 0부터를 1부터로 바꿔주고 그러면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에 근데 여전히 k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전히 k라는 녀석이 눈에 가시니까 저 k라는 녀석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식을 조금만 변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k만 남아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 분모 k-1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k-1 플러스 1 이렇게 1을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그러면 식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저 k-1만 묶어가지고 람다 k승에 여기 k-1 팩토리얼로 하나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이제 여기는 람다의 k승 그 다음에 k-1 팩토리얼 그럼 이제 식을 앞에서처럼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여기 k-1하고 k-1 팩토리얼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람다 그럼 이제 1부터가 아니라 2부터로 바뀌고 k-2 팩토리얼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거는 앞에서 이미 구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을 어떻게 조작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도 람다 k-니까 k-2승 해주고 람다의 제곱 빼주고 k-1 팩토리얼이니까 그렇게 빼주고 그러면 여기는 1부터니까 0 팩토리얼 0승 1 팩토리얼 1승 2 팩토리얼 2승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람다승으로 그대로 될 거고 여기는 시작이 2부터지만 결국 0 팩토리얼부터 똑같이 익스포넨셜 모양으로 하나씩 합해져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익스포넨셜 람다승으로 다 나온다. 요 서메이션 값들이. 그래서 여기 람다 제곱만 남고 여기는 람다, 빨간색 람다만 남고 이게 바로 x제곱에 대한 k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그래서 실제 분산은 저까지 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도 평균과 분산이 다 똑같이 람다라는 파라미터 하나로 통일된다. 뭐 똑같은 경우가 뭐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 람다라는 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 파라미터 하나만 알고 있으면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아주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한다. 예전에 챕터 1에서 우리 이항 정리할 때 막 수열의 합 같은 거를 막 미분해 가지고 계수들이 합을 구하는 걸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봅시다. 요거는 람다의 k-1승으로 만들면 아까 람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앞에서 했던 거죠, 그죠? 요거. 그러면 요 양변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람다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요 왼쪽의 항은 k가 1부터 k 곱하기 람다의 k-1승 이렇게 될 것이고, 오른쪽은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모양을 잘 보면 우리가 어쨌든 구하긴 했지만 요거랑 똑같아요. 람다 하나만 더 곱해주면, 그죠? 저기다가 여기다가 람다 하나만 더 곱해주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곱하기 다시 람다를 해주면 요거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양변을 미분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돼서 평균과 분산은 이제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 자, 한참 재밌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죠?